네, 안녕하세요. 이승남입니다. 2018년 법학개론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뭐 자유로 준비하는 건 아니고 아까 일부 찍다가 영상이 잘못돼서 답을 3개 정도 쓰고 말았는데 다시 해볼게요. 1번 법과 도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의 특징은 강제성을 띈다. 또 법과 도덕은 공통적으로 내면적에서 있어서 해서는 맞는 행동이냐 아니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 잡고 가시면은 법은 행위의 외면성을, 도덕은 내면성을 다룬다. 그죠? 마음에 있는 거고 겉으로 제약을 하니까. 2번 법은 강제성을, 도덕은 비강제성을 갖는다. 맞는 말이죠. 3번 법은 타율성을, 도덕은 자율성을 갖는다. 그죠? 4번 권리 및 의무의 측면에서 법은 일면적이나 반대됐죠. 법은 내면 플러스 의무, 권리 의무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고, 도덕은 일면적이죠. 권리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1번은 4번이고요. 2번 관습법. 관습법 나오면은 일단 민법에 의하고, 민법이 없으면 관습법이 없으면은 조리에 의한다. 비슷한 걸로 상관습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상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은 민법에 의한다. 뭐 이런 것도 자주 나오는 문구였죠. 그거 외우시고, 관습법 자체가 법이 아니라 관습이라고 사람들이 행하는, 우리가 서로 행하는 약속, 예전 사회나 우리 모든 사회가 당연히 해왔던 거, 이런 거를 법률로 없더라도 법처럼 보는 거, 그게 관습법이고요. 그래서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있어야만 법원이 이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없더라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를 반드시 해야 돼요, 법원이. 어떤 예를 들어드리자면은, 뭐 돈 같은 거에 있어서 피치 못할 사정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입증을 하지 않대. 그러니까 입증, 주장만 하고 입증이 없으면은 이를 뭐 참작해야 되고, 불합리한 부분에 있어서도 관습법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법원 갔는데 봐봐라, 돈 빌려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각서를 써야 한다고 여기 법에 나와 있지 않냐. 근데 또 각서가 없더라도 말로만으로도 내가 친구한테 10,000원 빌려주면은 친구 뭐예요? 아씨, 각서 쓸게, 기다려. 아씨, 자, 나 언제 갚는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10,000원 같은 거는 그냥 현금 10,000원 주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내가 너한테 돈 빌려줬고, 나도 갚을게. 이렇게 하는 순간 서로 채무자와 채권, 그 채무 관계가 발생하죠. 채무자와 채권자. 그런 것처럼, 굳이 각서를 써야만 뭐 거래가 확립된다. 이런 법률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니지만 이 돈 빌려준 거의 관계에 대해서 뭐 민사에 가면은 당연히 재판 되겠죠. 이런 게. 설명이 이상한가? 하여튼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2번 민법 제1조에서는 관습법,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 말한 거고요. 3번 관습형법 금지 원칙은, 이제 형법은 성무법이니까 형법에 나와 있는 거, 글로 써 있는 거, 관습법 안 돼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습형법이 금지되는 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 관습헌법과 성문헌법은 동등한 효력이 있다고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의견입니다. 의견, 판례 같은 거겠죠. 맞는 말이고요. 1번이 확실히 틀렸어서 4번이 애매하더라도 답은 찍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3번 제가 아까 엑셀에 해놨는데 이거는 학자를 잘 안 외우거든요. 제가 외우는 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또 법의 안전성을, 슈만 뭔가 안전성을 조금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법의 안정성. 그리고 또 소크라테스, 이 3명은 제가 악법도 거기다 해서 3명은 기억이 나는데 나머지는 안 외웠고요. 단계설이라는 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해서 맨 밑에 있는 게 크고 그 다음에 좀 작아지고 점점 정상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그러한 개념을 말한 건데, 기출에서도 잘 안 나오고 외우는 것 자체가 좀 불합리하다 생각돼서 굳이 외우시겠다면은 자료를 모아두시고 시험 치기 전날이나 이틀 전쯤에 한 번씩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4번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연법은 시공간적 초월하여 보편적 타당한 법을 의미한다. 맞는 말이고요. 애매하면 넘기세요. 저도 애매한 것 같은데 맞는 말 같아서 그냥 맞는 말 같다고 한 거예요. 임의법은 그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법을 말한다. 임의법은 뭐가 있어요? 뭐 등기를 하여야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으면은 등기 외적인 거, 뭐 어떻게 써서 내라 이런 거 한 것으로, 그러니까 법에 이러한 의무가 있거든요. 가령 A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A를 한 것으로 본다. 뭐 3개월 동안 묵시적인 말을 하지 않으면은 A를 한 것으로 본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선택하는 거, 자기가. 법은 그냥 의무잖아요. 근데 이거를 할지 말지 제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집을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으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등기를 안 하면은 뭐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 법을 선택해서 소유권 가지려고 절차를 내가 실현하는 거니까 의무법 알겠죠? 부동산 등기법은 사법이며 실제법이다. 예, 부동산 등기법은 개인 간의 법률이 아니에요. 예, 절차법이고요. 실제법은 형법, 뭐 민법 이런 게 실제법이 되겠죠. 예, X. 사법은 개인 간의 법 두 개 있죠. 배우는 거 상법, 민법. 4번 오늘날 국가의 개입이 증대되면서 사법의 공법화 경향. 이거는 전 강의에서 다뤘기 때문에 2019년도 기출에서 한번 다뤘었죠. 제가 그래서 넘어갈게요.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네요. 3번. 자, 4번 했고요. 5번 사실 확정을 위한 실정법의 추정 규정. 이거 좀 어렵거든요. 예. 그냥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른 법률 자격증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나오는 거라서 제가 좀 저도 많이는 모르지만 알려드리자면은 일단 추정은 반박이 가능하다. 간주는 반박이 불가능하다. 간주가 무조건 나야 되고요.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 잘 봐요. 공유 같은 경우 부부가 집에 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집에 대한 실질적인 그게 있겠죠. 누가 남편이 얼마 내고 와이프가 얼마 내고 이런 게 있는데 법원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런 걸 표현 안 하고 보기에는 어때요? 둘의 재산이네. 둘이 같이 샀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정한다. 또 2번 같은 경우에는 민법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게 또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야, 부부가 애를 낳았으면 간주를 해야지. 왜 추정을 해? 야, 이거 왜 추정을 하냐면은 간주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와이프분이 아내가 바람을 펴서 애를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니까 임신을 했으니까 애가 이제 나오잖아요. 애가 생겼으면은 또 다른 사람의 애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거를 뭐 밝혀라 안 밝혀라 이런 취지가 아니라 애가 나오니까 애가 등록이 돼야 되잖아요. 예, 부모와 엄마가 누군지, 아빠와 엄마가 누군지 등록을 해야 되니까, 출생신고를 해야 되니까, 써야 되니까, 남편을 써야지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당장 와이프가 있는데, 그래서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이게, 보면은 아내라고 돼 있잖아요. 여자가 아니라 아내. 그러니까 아내니까 남편이 있을 테고, 그 남편의 자녀를 추정한다. 만약에 바람을 펴서 다른 사람의 애였으면요? 그럼 그 사람이 애 아빠임을 주장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친권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입증을 해버리면은 DNA를 봐라. 사실 이 아이는 내 아이야. 라고 하는 순간 추정은 반증이 돼서 깨진다 했죠. 그러면은 없던 게 아니라 남편의 친자로 되겠죠. 예, 그 남편이 아닌 사람의 친자가 되겠죠. 자, 3번. 2인 이상 동일 위난으로 사망. 이것도 전 강의에서 다뤘고요. 상속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 사망 시간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일단 동일한 것으로 추정을 하지만 또 깨질 수 있다. 이고요. 4번이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 위에 3번이 추정한다고 이거는 확정적으로 간주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일단 답은 4번인데 확정적으로 간주를 합니다. 이거 실종 선고 나오는 거는. 예. 그래서 보면은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이게 인정 사망이라는 게 있어요. 인정 사망. 인정 사망은 추정한다로 돼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뭐겠어요? 사망하지 않았으면은 그러니까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지 않았으면은 그 인정 사망이란 말 자체가 없던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정 선고잖아요. 선고. 그래서 실정 선고의 개념 자체가 기간 지나면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기능이에요. 기능. 알겠죠? 사망을 중점으로 보시지 마시고 실정 선고라는 말에 중점을 주셔서 이게 또 포인트가 3가지가 있는데 일단 간주한다로 일단 문제는 풀어야 되니까 간주한다로 외우시고 왜 간주를 하냐? 실종 선고라는 개념 때문이다. 예. 법원에 선고하는 거기 때문에 추정한다 이럴 거면은 그냥 인정사망 갖다 쓰면 되잖아요. 인정사망 이런 게 있으니까 또 추정한다라는 그게 또 대립이 되고 있는데 간주한다가 우리나라 법으로 돼 있고 왜 간주를 해야 되냐? 간주를 확정적으로 사망이 돼서 이게 뭐 때문이냐면은 유산 상속 그리고 또 뭐 관계 법적 관계 정리 뭐 이런 거겠죠. 왜냐면은 남편이 실종됐어요. 그럼 와이프가 또 새로 결혼을 하려면은 남편이 사망이 되거나 결혼이 깨져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중혼이 안 되니까 하나밖에 안 되니까 예. 단일혼밖에 안 되니까 깨야 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실종 선고 자체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이고 이게 또 바쁘니까 빨리 할게요. 보통 실종은 5년, 특별은 1년이에요. 특별은 뭐냐? 사고나 재해 좀 긴급한 거 그런 건 1년 지나면은 그거거든요. 실종 기간 만료된 거라 보는 거고 이게 왜 나왔냐면은 실종 선고를 한 때 사망한 것으로
실종 신고한 때 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시 천천히 말해드릴게요. 너무 바빠가지고 마음이. 가령 2020년도에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 부모님이 너무 걱정돼서 얘 왜 이렇게 2년 동안 안 오면 이거 진짜 죽은 거 아니냐? 이래서 실종 신고를 해요. 예. 실종 신고를 해요. 그럼 법원에서 2002년도에 또 선고를 해주겠죠. 그럼 이때부터 2022년부터 1년 지나서 2023년에 실종이 아니라 2021년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알겠죠? 이거 잡고 가세요. 이 개념을. 그러면 안 틀리실 거고. 이게 왜 이러냐? 보통 실종 선고를 안 해요. 사람들이 돌아오겠지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죽었다 생각해봐요. 남편이 죽었고 이제 어머니, 친정네, 친어머니네, 그러니까 시어머니네, 그리고 내 자식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유산 상속에 있어서 꿀팁이거든요. 이거는 와이프 플러스 자식, 이순이가 와이프, 아니 뭐 이런 수준으로 가요. 와이프 부모, 예, 이렇게 가요. 직계 비속, 직계 존속. 위로 가니까 직계 존속이죠. 부모님네는. 자식은 직계 비속 내 아래니까. 이렇게 했는데 1순위 이렇게 하는데 봐봐요. 그럼 애가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와이프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유산을. 근데 애가 살아있으면 그 와이프가 가져가는 거고,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보면은 누가 신고한 거겠어요? 실종 선고를. 부모님 내가 한 거죠. 예, 내 아들이 죽어서 이제 유산 남겨야 되니까 그 아들의 아들, 즉 손자가 실종이 돼야지 나도 받는다. 뭐 이런 거겠죠. 한번 꿀팁인 것도 있고, 이게 법 공부는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 거랑 알아가면 좋다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선물을 뺏었네요. 죄송합니다. 예. 이것도 재밌죠. 6번. 재물에 포함이 된대요. 그리고 또 해석.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어려운 거라고. 왜냐면은 이게 잘 되면은 진짜 법학도생이에요. 예. 일단 재물에 부동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한 게 무슨 해석 같으냐라고 해요. 그럼 재물의 개념을 알아야 되고 또 부동산의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축소 해석, 유체 해석, 반대 해석, 확장 해석. 이걸 말고 또 뭐 있죠? 물론 해석인가요? 물론 해석이 있습니다. 일단 유체 해석은 사례를 들어드리자면은 소말은 정해진 데서 죽여야 돼라고 해서 염소를 죽인 사람한테 동물 살해죄를 적용시키는 것은 유체 해석을 한 것이므로 형법에 있어서는 유체 해석 금지니까 안 된다. 알겠죠? 이 사례. 반대 해석은 반대되는 거. 그러니까 의무를 주는 게 있거든요. 확 와닿지가 않는데 미성년자는 아까 제가 이렇게 여기서 말한 건데 뭐 미성년자는 성인 영화를 볼 수 없다. 이 말 하면은 반대로 말하면은 성인은 볼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성인은 볼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고요. 확장 해석은 축소 해석의 반대인데 축소 해석 같은 게 좀 더 줄이는 거고 확장 해석은 더 크게 나가는 거거든요. 확장 해석을 예로 들어드리자면은 주거 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를 사람이 사는 집으로 하는 게 주거잖아요. 그죠? 사람의 활동 반경이니까. 근데 강의실, 뭐 회사 사무실도 주거 침입죄의 주거에 포함이 된다라고 확장 해석을 하는 게 이게 확장 해석이고요. 축소 해석은 이와 반대로 더 줄여 나가는 거. 알겠죠? 뭐 가령 사람을 때리면은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에는 여자도 포함이 되므로 여자를 때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축소해서 하는 거. 느낌이 오죠? 안 오나요? 그럼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재물에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느냐 하는데 재물의 객체에는 부동산이 다 되겠죠. 근데 절도죄 자체가 뭐예요? 뭔가를 훔쳐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소유권을 훔쳐가는 건데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알겠죠? 등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들고 가는 순간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은 땅 또는 그 땅에 붙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이 너무 세서 부동산을 거인이라서 여러분들의 집을 들어서 옮긴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동산이 되는 거예요. 예, 땅에서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포함되지 한다고 돼 있었고, 재물이라는 개념에 동산,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은 빼버린 거죠. 예, 축소를 해버렸네요. 답은 1번입니다. 1번. 아, 야, 너무 개념은 쉬운데 적용하는 게 좀 애매하다? 왜 그래? 네, 저도 잘 몰라요. 문제만 풀고 가는 거예요. 권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건은 작용에 의해서 구분하는 것은 항구지형 이렇게 해서 맞고요. 내용에 의해서 분류하는 게 신인제사라에서 신분권, 또 인격권, 또 재산권, 또 사원권 이렇게 네 가지 있어요. 사원권 네 가지 있어요. 사건은 권리의 이전성에 따라 절대권과 상대권으로 구분된다. 이거 잘 모르겠고요. 3번 권능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맞는 말이고요. 이 권리, 권능, 권한, 권원이 있는데 권리는 여러분들 뭐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 이거 말하는 거고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를 뭐 이용, 처분, 사용이 가능하겠죠. 예, 뭐 이익을 내도 되고 예,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익 처분 사용인가 이렇게 해서 이 이익 처분 사용할 수 있는 거를 권능이라고 해요. 알겠죠? 법률 개개인의 힘. 권능이 소유권이라는 권리에서 권능, 이익 처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법률상의 힘. 알겠죠? 권한은 뭐 대신 해줄 수 있는 자격. 뭐 이런 거겠죠? 법률상으로 부여되는 자격. 또 권원은 전세권. 뭐 이런 거거든요. 전세권. 예. 내가 그 집에서 사는 게 어디에 있느냐? 전세권에 있다. 돈 주고 사면 전세권이 있다. 또 아니면 지상권, 뭐 이런 거 권한이라 해요. 그 일을 하는, 법률적 행위를 하는 그 법원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예. 이거랑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는 이익 처분 사용을 하시는 거고, 소유권을 가진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집을 전세해서 들어가요. 그러면은, 야, 너가 왜 이 사람 집에서 살아? 너 그 법적으로 인정되는 힘이 어디 있어? 소유권에 있니? 아니지. 전세권에 있잖아. 뭐 이런 거예요. 알겠죠? 예, 어디에 있느냐? 너 어디 사니? 뭐 이런 거 찾는 게 권한. 예. 야, 그 개념 맞아? 예. 확실해? 확실하진 않은데, 이해하기 쉽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예. 4번. 권한은 본인 또는 권리자를 위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맞죠? 5. 답 뭐예요, 그러면? 애매했던 거 2번밖에 없네요. 아닐 수도 있고요. 네. 저도 푸는 거라서 지금 같이. 8번. 법의 효력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1일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맞을 거예요. 애매한데 맞는 거고 이거 외워야 돼요. 네. 이거랑 헌법이랑 같이 외우셔야 되고 헌법이 15일인가 그런 걸 아는데 일단 계속 풀어볼게요. 2번.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자, 이거 외우셔야 되는 지문인 거 맞고요. 소급 입법이라는 게 뭐예요? 법이 입법됐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 있던 행위들을 다 이 법에 의해서 가령 우리 불륜죄 사라졌죠? 그래서 불륜죄 저질렀던 사람들 다 무죄 됐잖아요. 사면되고. 예. 그런 것처럼 그러한 과정을 소급 입법이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의해서 재산권 여러분들 집을 만약에 3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법이 입법돼서 지금부터 법을 2채 이상 사는 사람들은 금지다. 라는 법률이 생기는데 그 3채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걸 박탈되면 안 된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3번.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제외하고 형사처 받지 아니한다. 특권이요, 특권. 이거랑 비슷한 걸로 국회의원은 회기 중일 때는 현행범인 때 제외하고 체포, 구금되지 아니한다. 또 4번. 이거는 행위시 법률에 의하죠. 예, 행위시 법률. 4번이 틀렸네요. 왜 행위시 법이냐? 이거 또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행위시 법률. 처벌이니까 처벌. 알겠죠? 처벌이 있는 형법에서 나오겠죠? 왜 그러냐? 불륜죄 아까 예를 들었죠? 불륜죄를 했는데 옛날에 불륜이 범죄였어요. 그래서 처벌을 받아서 감옥에 갔죠. 하지만 지금 이제는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아니니까 무죄잖아요. 그럼 사람들 바람 막 필 거 아니에요, 불륜. 근데 갑자기 법이 또 바뀌어서 불륜이 범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옛날에 바람 피다가 걸린 사람들 무죄인 줄 알고 떳떳지 하던 사람이 설명이 너무 복잡한가?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원칙은 행위시법이 맞고요. 재판시법은 피고인에게 유리할 때 재판시법에 의한다가 맞아요. 네, 애매하면은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
이것도 사례를 이렇게 들으면 안 되는데. 강간을 해서, 강간 법조문이 뭐 어떻게인지 모르겠는데 5년형을 무조건 받는데요. 최소가 5년이래요. 단기가 5년인데 이게 어떻다? 이때가 행위시. 근데 법이 개정돼서 5년 약해 10년형으로 바꿨어요. 얘가 이제 재판 받고 있는 거예요. 재판 중에서 이제 나 아니야, 나 안 했어 이러면서 막 항소가고 막 3심 가서 또 상고해서 막 3심에서 재판 중이에요. 예, 재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10년형으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재판 1심 때는 막 5년을 받고 뭐 2심 때는 5년을 1심 때는 7년을 받고 또 3심 때는 이게 항고하면은 이게 약해지거든요. 왜냐면은 더 심하게 받으면 좀 겁나잖아요. 겁나서 사람들이 그 피고인이 항소하는 경우에는 1심에 있던 것보다 좀 약하게 하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5년 받았어요. 2심 때. 근데 3년 가니까 3심 가니까 법이 바뀌어서 10년형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 건 좀 부당하다 해서 행위시법에 의해야 되고 재판시 개정으로 재판시 됐다 하더라도 이건 안 되는 거고, 누가 봐도 당연히 행위시법이 맞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범죄 저지를 때 그때 당시에 처벌을 해야지, 그때 기준으로 처벌을 해야지 바뀐다고 해서 처벌되면 부당하다. 9번 타인이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참고 받아들이는 의무는 수인 의무입니다. 수인 의무. 딱 받는 거를 수인이라 하잖아요. 받을 숫자에서. 그래서 얘는 2번이고요. 자기 의무는 해야 되는 거. 부작위는 하면 안 되는 의무. 간접 의무는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간접 의무라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애매하네 이거는. 이거는 민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험 같은 거 보면 편하거든요. 보험에 있어서 그냥 아픈 거 참고 이익 받으려고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재판에 가는 경우도 있죠. 왜? 이 사람이 아픈 거 속이고 가입을 했다. 그럴 때 법에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말해야 되는 의무를 규정한 건 아니지만 민사에 있어서 당연히 보험사도 돈 벌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건 니네가 정당히 말을 하고 서로 간에 깨끗하게 계약을 했었어야 했다. 이런 의무가 있죠. 고지해야 되는 의무. 알겠죠? 이런 거 간접 의무를 하고, 권리반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우리 집 땅값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옆에 엄청 큰 백화점이 들어온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편의시설이 늘어나니까 땅값이 오르죠. 이런 걸 반사적으로 이익이 오르는 거, 이런 걸 권리반사 뭐 이런 걸로 아시면 돼요. 9번에는 답이 2번 맞고요. 10번 현행 헌법상 정당 설립과 활동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 이거 아니에요. 복수 정당제가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2번 정당은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맞고요. 3번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헌재에서 이거를 합니다. 맞아요. 4번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그래야지 누구든지 다 정당 활동하니까. 좀 어려운 내용, 이거 암기해야 되는 내용 맞고요. 저는 이거를 왜 기억을 하냐면 최근에 법과 정치를 한번 심심해서 봤었어가지고 기억이 나는 거라서 이건 4번이고요. 또 요새 총선이라서 이런 게 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헌법재판소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 최소성, 법인의 균형성 등으로 여부를 하는 위헌 판단 원칙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보는 내용이고. 근데 여기 보면 이건 들어봤거든요. 과잉 금지. 그리고 또 여기서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이거 위임 같은 경우에는 전부를 위임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전부 위임이 안 되는 거 나중에 행정법 파트 가면 전부 위임 안 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뭐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는데 말 자체는 일단 포괄 위임 자체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위임한 사람이 필요가 없잖아요. 내 일을 남한테 다 시켜버리면.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것 같고, 유보라는 말 자체가 지키는 거거든요. 지키는 거. 그래서 헌법을 지키기 위한 원칙 뭐 이런 걸로 아시면 되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법률 유보 원칙이라고 해요. 법률 유보 원칙. 그래서 뭐 법이 안전성이 침해됐다. 그래서 이걸 지켜야 된다 이런 건데, 어떤 개념이냐면은 우리 기본권 침해가 제일 크죠. 헌법에 있어서. 헌법 어기면은 뭐 사생활 침해했다, 기본권 침해다. 뭐 가령 방송에 있어서 옛날에 초상권 없이 막 모자이크 안 되고 일반인도 다 나왔잖아요. 그럼 누가 이걸 헌법 소원에서
영상 촬영법에 사람들의 얼굴이 나오면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이게 기본권 침해다라고 하면은 법률에 공공성을 위해서 사람들의 얼굴이 나올 수 있다. 공무원들은 직무 수행 중에는 사진 촬영을 해도 된다. 얼굴이 나와도 된다라고 있는데 공무원이 야 이거 내 기본권 침해다. 이 헌법에 어긋난다 이러면은 헌법 소원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런 원칙 설명이 좀 애매한가요? 그래서 근데 2번, 3번이 있긴 한데 이 말 자체가 과잉금지 원칙 같아요. 피해 제휴서 균형이고 법률 위반은 제가 하겠는데 이 두 개는 제가 처음 들어봐가지고 법률 위반가 있었으면은 없으니까. 자, 12번 헌해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이거는 너무 쉽죠. 2번 나머지는 다 없어요. 13번 국회와 행정부 간의 관계를 설명한 것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회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국회 이게 그러니까 행정부랑 이 국회랑 행정부 보시면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권력 싸움 하는 거죠. 그 개념을 토대로 하셔서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서 말을 할 수 있어요.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대신 그건 안 돼요. 결박력, 구속력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3번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별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그저 맞는 말입니다. 4번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지금도 다 입법되고 있죠. 근데 마지막에 이거를 제의를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요구를 의결을 하고 또 이걸 제의를 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제가 기억이 남냐면은 일단 4번 틀렸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일부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전부에 대해서 제의를 하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 자체가 입법된 게 하나만 보고 법이 입법된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다 고려해서 조화적으로 만들어진 게 법이기 때문에 조문 한 개를 마음에 안 들어서 제의하세요 이렇게 요구했다 하더라도 그 법률안 자체를 다 봐야 한다. 그래서 13번은 4번. 14번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 이거는 뉴스 보면 기억나시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누구 대통령 한 분 나와서 국회에서 의견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건의 이거 반대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모르겠는데 국무위원도 아마 맞을 거예요. 국무위원 아니고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2인자잖아요. 대한민국 행정부에서 이렇게 해임할 때 마음대로 못 자르듯이 대통령도 국무총리를 마음대로 임명을 못해요. 무슨 말이냐?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나머지 장관들은 국회의 의사를 거쳐서 동의가 아니에요. 의사예요. 의사. 그래서 항상 반대했었죠. 국회의원들이 막 이번에 장관들 바뀔 때 안 됩니다. 청문회로서 안 돼요. 이 사람 실격이에요. 해도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다시 국무총리는 2인자니까 중요한 사람이니까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동의를 하는 것 자체가 국회, 입법부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다. 알겠죠? 반대로 또 국회도 이렇게 해임하면은 국가에서는 또 그러니까 해임을 해달라고 건의하는 거 있다. 가능하다. 행정 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1시 10분이라서 말이 좀 어눌한 게 있는데 새벽이라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14번 헌재의 관장사항이 아닌 것은 이것도 암기해야 되고요. 법률적으로 중요한 거 암기라기보다 이해하면 금방 암기가 돼요. 자, 일단 헌법이니까 헌재니까 헌법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은 찍어야겠죠. 그래서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심판. 그리고 또 여기 4번에 헌법 소원 심판. 야, 헌법 소원 심판과 위헌 여부 심판의 다른 점은 법원이 재판을 하다가 잠깐만 이 법률 이거 헌법에 좀 위배됐네? 이거 이상한 것 같아요. 헌재님 헌법재판소 이거 좀 이상해요. 봐주세요 하는 게 위헌 여부 심판이고요. 헌법소원은 피고인들이 국민들이 자기 기본권이나 이런 거 헌법에 나온 거 침해됐다 하면은 헌법재판소 달려가서 하는 거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맞고요. 지방자치단체. 자, 지방자치단체가 뭐죠? 강력시, 시 또는 군 이런 거. 광역시는 구 단위까지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가령 부산광역시 중구는 부산광역시청이 있고 중구청이 있죠. 중구청 안에 또 중구청만의 법이 있고 중구청 의회가 있어요. 알겠죠? 구의원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랑 자치단체를 구분하는 거는 우리 지방행정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거고요. 시 단위는 그냥 시 있죠. 창원시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구 단위까지는 안 돼요. 예, 시 단위는 되고요. 군도 지방자치단체가 되죠. 왜냐 군수가 있으니까. 예, 알려드렸고요. 이것도 맞고요. 권한쟁의 심판이 맞습니다. 이것도. 이게 무슨 말이냐? 뭐 바닷가에 있어서 뭐 우리 부산에 있는 바다가 있고 또 부산 바로 옆에 있는 뭐 창원 맞나요? 예, 경남에 있는 바다가 있는데 이거에 관해서 어업권이 우리한테 있니 너희한테 있니 뭐 이런 거 서로 자기가 가지려 하겠죠. 그래서 헌재 가서 이거를 권한쟁의 심판 받는다. 그리고 또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헌재가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은 없어요. 이런 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14번이 3번. 예, 국회의원은 탄핵이 안 돼. 예. 자, 그리고 15번. 이거는 세 글자를 외우면 편해요. 저진류. 해서 소유권이라는 게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용익물권과 제한물권이 있어요. 그럼 제한물권, 용익물권은 그거거든요. 이용할 수 있는 물건. 자꾸 쩝쩝거려서 죄송합니다. 입이 붙네요. 이용할 수 있는 그건데, 아까 소유권에 기해서 처분, 이용, 수익, 이렇게 말했죠.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권리인데, 돈 받는 거니까 뭐가 있겠어요. 예. 여기 지역권이 있습니다. 지역권. 이 지역에서 지역은 땅에 일을 주는 거예요. 이 설명은 제가 한번 해드린 것 같아가지고, 궁금하시면 직접 물어보셔도 댓글 달아드릴게요. 네, 지역권 있고요. 그 다음에 저진류라고 해서 얘들은 제한 물건이거든요. 물건에 제한을 하는 거예요. 유치권, 뭐 경매 이런 거 마음대로 유치 못하게 유치하는 거. 저당권, 너희 집에 저당 잡힌 거.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질권, 질권 동산에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개념이 있다. 아시면 돼요. 제한하는 거, 물건을 마음대로 못하게 좀 제한한다. 이런 느낌으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저진류가 제한 물건이고 2번은 용익 물건. 지역권 비슷한 게 전세, 지상권 이렇게 있습니다. 예. 15번에는 답이 몇 번이다? 2번. 16번. 물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건물 임대료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어요. 예. 이 과실은 고의 또는 과실에서의 실수의 과실이 아니라 열매의 과실, 그러니까 이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연과실이 얘가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죠. 이런 것처럼 당연히 생기는 거. 원래 물건에서 그런 거를 천연과실이라 해요. 뭐 건축을 새로 올렸어요. 그럼 그것도 새로 생긴 거니까 천연과실. 법정과실은 이자세 이런 거. 네, 알겠죠? 그럼 건물 임대료는 이자세 개념이니까 천연과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 그리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자율력은 동산이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왜냐하면은 움직이니까. 예, 관리할 수 있으니까. 부동산은 뭐다? 땅에 붙어있는 것과 토지에 붙어있는 그 정착물. 건물은 다루어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등기로 될 수 있냐 없냐. 예, 건물은 땅에 붙어있는 부동산, 건물 자체 성격이 부동산이고요. 토지랑 토지에 붙어있어야 아까 부동산이라면 정착물은 예, 맞다고요. 맞고 등기를 할 때 이 건물 자체가 부동산이 같은 부동산이에요. 이 부동산 따로 있으니까 독립한 부동산으로 땅이랑 별개로 부동산으로 다룰 수 있다. 뭐 이런 거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파트 사면은 아파트 건물은 여러분 거지만 땅은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공동의 것이지. 그죠? 4번. 토지 및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맞죠? 17번.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이 아닌 것은 가위 고손인책인가 뭐 그렇게 있거든요. 가위 고손인책으로 해서 외워야 되는데 가위 행위, 위법성, 고의성, 손해, 뭐 인과 관계, 책임인데 가위 고손인책 벌써 다 말했죠 제가. 그래서 보면 없는 게 3번이고요. 책임이잖아요. 책임. 이걸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미성년자가 민법 불법 행위를 했어요. 그럼 책임을 누가 져요, 이거? 행위 능력은 없지만 부모가 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굳이 책임은 행위 능력이 없더라 하더라도 행위 능력은 별개로 행위 능력 행위하지 않은 사람이 또 책임도 지니까 예. 어린애가 불법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지는 게 부모가 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한 게 우리 애가 저질렀으니까 행위 능력이 없지만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야, 그거 맞아? 맞을 거예요. 자신이 없네요. 이것도 어려운 개념인데.
어, 이것도 어렵고요. 일단 공동 소유에 관한 문제고요. 일단 단독 소유란 말은 내가 혼자 집 가지면 단독 소유겠죠. 사원이 법인이 아닌 사단,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이 사원이 집 한 채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소유 형태는 어떤 거니 하는 건데, 답만 맞추시려면 일단 공유는 조각 미납이니까 분리 가능. 이거를 외우시고, 자, 설명해 드릴게요. 공유는 둘 다 같이 공동 소유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전부 다 셋 다. 공유, 총류 다 같이 사는 거고요. 큰 개념은 공유는 야 친구야 나 저거 마음에 드는데 같이 살래? 그래? 같이 사자. 같이 사서 너 쓰고 나 가끔씩 나눠 쓰고 그러자. 그래 알겠어. 이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예. 합유는 이거 나 풀 사야 되는데 풀 같이 살 사람 살 사람 모집합니다 해서 모아요. 그러면 풀을 목적으로 만들어지죠.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얘네들은 이 풀을 나눌 수가 없어요. 알겠죠? 필요에 의해서 산 거니까 이거는 나눌 수 있어요. 예, 알겠죠? 공동 소유물에서 자신의 권리나 목적만큼 지가 출자한 양만큼 뺄 수 있고요. 얘네는 목적이 풀이니까 이 돈이 빠지면은 풀 자체가 성능을 잃는다. 뭐 이런 개념으로 안 돼요. 나눌 수 없다. 뭐 조합 뭐 이런 애들이 조합이라 하죠. 노동조합이라는 것처럼 생선조합? 하여튼 생선을 살려고 모인 조합 뭐 이런 것처럼 나눌 수 없고요. 얘는 교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단체는 단체인데 법인 단체가 아닌 거예요. 그 목적은 있죠. 하나의 종교를 위해서 모이잖아요. 그죠? 친목이라 죄송합니다. 종교를 위해서 모이잖아요. 모여. 근데 종교를 위해서 모이다 보니까 건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기도하려면. 교회 필요하죠? 그래서 같이 산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교회를 산다. 그러니까 집합체인 물건을 샀는데, 이거를, 나 이제 이 교회 안 다니고 저 교회 다닐래. 내가 산 교회만큼 지분 주세요. 가능해?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얘도 나눌 수 없다. 자, 그럼 아까 조합은 인격체나 집단 모인 걸 했고요. 얘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 했으니까 교회 아까 말했죠. 그래서 답은 4번 총류다. 19번 야 너 답이나 찍고 프림에 간단하게 하고 가지 왜 자꾸 이상한 설명 맞지도 안 맞지도 모르는 설명 자꾸 하면서 문제 풀어?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해되고 문제 풀면서 공부되는 느낌 있지 않나요? 아님 말고요. 19번 경비회사 갑이 을과 경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교부하였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이것도 왜 이렇게 힘들어 벌써부터. 자, 비신의 의사표시, 통정허위, 그리고 의사표시 이렇게 있죠. 의사표시는 나 저거 살래 뭐 이런 거 있고요. 사례로 간략하게 할게요. 비신의 의사표시는 사기 결혼, 통정허위 표시는 짜고 치는 고수톱. 이게 대표적인 예고요. 자, 말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갑이랑 을이 결혼해요. 근데 갑이 나 나이 차고 결혼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해야 돼. 나 너랑 결혼하기 싫은데 너랑 결혼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그래서 항상 웃으면서 하하 나 너랑 결혼할게요 이러면서 해요. 예. 그럼 을은 이 사실을 모르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을은 아무런 결혼한 거니까 유효해야겠죠. 왜냐하면 갑이 좋아서 결혼한 거니까. 근데 을도 갑이 자기랑 결혼하기 싫어하는 걸 알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너가 나 결혼하기 싫어하면 나도 어차피 너랑 결혼 안 했지. 무효. 알겠죠? 느낌 하고죠? 그러니까 알았다면 유효고 그러니까 갑이 의사표시가 진이가 아니더라도 을이 이거를 몰랐으면은 이 거래는 이 계약은 유효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몰랐으면 유효, 진이가 아니면 알았으면 무효. 그래서 1번이 맞네요. 그리고 2번 의사표시가 사기 강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가 속아서 주식을 했다고 쳐봐요. 옆에 사람이 야 너 주식 사 라는 걸 너 칼로 찔러 죽일 거야 해서 샀어요. 나 내 돈 이러고 있는데 주식이 막 100억으로 떼어버린 거예요. 1억 주고 샀는데. 그럼 이거 무효로 할 거예요? 유효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기 강박, 근데 이게 손해를 봤다면은 무효가 돼야 되지만 이득을 봤으면은 이걸 가지고 가야 되니까 일단 유효. 대신에 취소가 가능하다. 알겠죠? 일단 유효, 취소가 가능하다. 네. 그러면 이 두 개가 무효가 아닌 것 알겠죠? 그리고 또 짜고 치는 고수톱은
서로 짜고 치잖아요. 불법행위니까. 언제든지 무효 해서 취소가 아니라 다 무효. 알겠죠? 그럼 11번에 구분했고요. 20번까지만 하고 또 쉬었다 올게요. 고객 을이 경비회사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원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대요. 힘든 건데 또 민사소송. 한번 읽어볼게요. 갑류라는 것 자체가 이제 강제 집행을 보존하는 거죠. 그, 압류하면은, 압류랑 갑류랑 맞는 말인데, 갑류가 뭐예요? 재판 중인데, 얘가 압류할 거를 대비해서, 돈 얼마 받을 거를 계산 중인데, 그거 하고 나니까, 지금 팔아서 이득 남기고, 압류해버리면 낫겠다. 그러니까, 집이 1억짜리인데, 집에 있는, 뭐, 냉장고나 이런 것도 다 압류딱지 붙잖아요. 집은 압류되더라도, 동산은 내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다 빼돌릴래! 해가지고, 압류딱지 붙기 전에 빼돌릴 수 있으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강제 집행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걸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게 갑류다. 알겠죠? 2번. 야, 나 갑류 알아. 무슨 말인지 바보야. 죄송합니다.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법학개론 자체가 말했잖아요, 처음에. 아는 만큼 잘 보이는 게 맞고요. 모르면은 지금부터 알아가면 되는 거죠. 이 소송 목적이 값이 5천만 원 이하라면은 이거 외워야 되는 건데 소액사건은 3천만 원 이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이것도 외워야 되죠. 송달된 항소는 2주입니다. 2주. 하지만 송달 전에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도착 안 하더라도 항소해야 되죠. 우리 재판 보면은 판사님 마지막에 물어봐요. 피고인 이거 항소할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억울하면 예 하겠습니다. 이름 항소된 거예요. 서류 안 보냈지만 판결서 안 날라오고 판결을 귀로 들은 거지만 제가 구두로 또 항소한 거다. 4번 을이 미성년자라도 독립하여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령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이거 미성년자라서 부모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법률에 있어서 미성년자는 책임이 있어서 예외일 뿐이지 미성년자가 독립으로 자기 돈 받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다시 뭐 근로하려면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건 있죠. 자 21분부터 또 들어갈 텐데 지금 시간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10분 내에 올 수 있으면 오고 아니면 20분 뒤에 오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